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전술적으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매우 뛰어났거든요.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주부터 어떤 게 문제였냐, 최전방 공격 라인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선수도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 키미를 제외한 옆에 있는 고레츠카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중원 라인에 키미가 혼자서 담당해야 되는 공간이 너무나 넓었죠. 그리고 이게 공격적으로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키미가 앞쪽에서 패스를 뿌려줘야 되는데 키미 혼자 있다 보니까 압박도 많이 받고요. 압박을 받을 때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전방으로 패스가 전개가 되는 이러한 패턴이 많이 안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도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줘야 되는데 키미가 막히면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도 앞쪽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김민재도 그렇고 우파메카노도 그렇고 무리하게 앞쪽에 있는 고레츠카, 밀러 혹은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한테 먼 거리를 거쳐서 패스를 뿌려주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끊길 때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투엘 감독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확실하게 이 단점을 조정해 나왔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었냐? 첫 번째는 좌우 측면에 사네와 코망 이 두 명의 선수를 자리를 바꿨어요. 원래 코망이 왼쪽, 사네가 오른쪽에 나올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코망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가고 사네도 왼발을 쓰다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오면 상대의 수비 라인이 좁아지죠. 좁아지면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투엘 감독이 두 선수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왼쪽 측면, 코망은 오른쪽 측면, 좌우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요. 끌어내면서 일단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키미와 고레츠카 이 두 선수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키미가 왼쪽, 고레츠카가 오른쪽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았었죠. 근데 오늘 경기는 고레츠카를 왼쪽에 두면서 고레츠카가 올라가고 키미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고 밀러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고레츠카와 밀러가 케인의 오른쪽과 왼쪽에 배치가 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츠카와 밀러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중원 라인에 키미 혼자 남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이에른 뮌헨의 지난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투엘 감독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고레츠카와 밀러가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약간 뒷걸음질 치게 만든 다음에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시 내려와 줍니다. 이게 되니까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든 다음에 순간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포인트가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결정적으로 달라진 포인트였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플레이가 있냐면 고레츠카를 왼쪽에 배치시킨 이유는 케인과 고레츠카 그리고 사네 요 세 명의 선수의 플레이를 활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고레츠카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잖아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고레츠카를 따라서 수비가 내려와요. 그러면 고레츠카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수비를 한 명 유인합니다. 그러면 케인이 전방에만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김민재 앞쪽으로 내려와 주죠.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고레츠카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케인이 내려오면 케인에게도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오늘 경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케인이 이렇게 볼을 잡아주면 특히나 왼쪽 라인에서 볼을 잡으면 수비가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오면 케인이 반대를 바라보면서 케인이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볼을 잡아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 이때 사네가 안쪽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요 패턴이 투엘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다른 포인트로 가져나온 부분이었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그동안 했던 경기들 중에서 가장 빌드업 패턴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평소에 하던 전형이죠. 포백이 뒤에 형성돼 있고 앞쪽에 고레츠카도 올라가 있고요. 밀러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 라인에 키미가 혼자서 넓은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고레츠카와 밀러가 올라갔다가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날 때 자연스럽게 고레츠카와 밀러의 움직임 때문에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 순간 고레츠카와 밀러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이 공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케인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는 나오죠.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고레츠카와 밀러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니까 키미히가 더 이상 중원에서 혼자가 아니라 키미히, 고레츠카, 밀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케인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 경기 확실하게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이제는 앞쪽에서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니까 일단 김민재 선수가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츠카가 볼을 받았을 때 어떤 동작이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느냐, 밀러가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밀러가 뛰어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 치겠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밀러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케인이 밀러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케인이 바로 그 공간에서 볼을 받고 있죠. 밀러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케인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이러한 움직임을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나 잘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케인이 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샌가 사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케인이 볼을 받아서 사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뛰어들어오는 케인에게 연결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케인이 결정적인 중거리 슈팅 찬스를 맞이하게 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좋은 패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 김민재가 최근 들어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 나폴리 시절보다는 패스의 정확도나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 공간에서 내려와주는 선수가 없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긴 거리를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가 잘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고레츠카가 내려와주고 특히나 고레츠카의 움직임 때문에 케인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김민재가 케인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오늘 패스 미스가 많이 안 나왔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케인이 있는 쪽 왼쪽 지역에서 빌드업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오늘 김민재 선수가 경기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뿌려준 선수였습니다. 171회 어마어마한 패스 횟수를 보여줬고요. 이제 우파메카노가 경기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우파메카노가 김민재 선수 다음으로 패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패스 횟수가 70개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171번의 패스 중에 전진 패스가요 몇 번이나 있냐면요 138개가 전진 패스입니다. 정말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경기 내내 백패스를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를 시작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전개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투엘 감독도 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김민재의 전진 패스를 시작으로 앞쪽에 케인이나 고레츠카가 받아주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사네가 마무리하는 이러한 패턴을 오늘 경기 확실하게 가지고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혜를 본 선수가 또 있습니다. 사네가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수혜를 봤어요. 전술적인 수혜를 봤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네가 측면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죠. 끌려 나왔을 때 이 공간이 나오니까 고레츠카가 내려가거나 케인이 내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레츠카가 내려올 수 있고 케인이 내려올 수 있지만 사네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을 받을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오늘 사네도 볼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볼을 조금 더 끌어도 효율적인 플레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네가 그동안은 너무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놓고 본인이 만든 공간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니까 훨씬 더 여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레츠카와 케인이 계속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사네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득점 장면도 이제 이런 장면에서 나왔거든요. 고레츠카가 올라가 있고 케인도 올라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좌우로 그리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라인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네가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사네의 드리블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공간이 없을 때 드리블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턴오버가 나오고 효율적이지 못한 플레이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드리블을 하면 사네의 드리블이 분명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네가 드리블을 해서 들어오다가 케인에게 절묘한 패스를 찔러주죠. 그리고 케인도 여기서 사네의 패스를 받아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사네의 득점이 나옵니다. 오늘 나왔던 득점 장면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네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고레츠카와 케인이 사네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사네의 득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김민재 선수가 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고레츠카와 케인이 둘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네가 내려와서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이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확연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서 사네가 볼을 받았을 때 사네도 이 공간에서 볼을 받으면 넓은 공간이 형성되는 순간 사네가 드리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돌파 능력이 좋은 선수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앞쪽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안쪽으로 돌아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케인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2대1 패스를 해주면서 사네가 좋은 공간에서 또다시 볼을 받을 수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시면 오늘 경기 투엘 감독이 이제 사네를 왼쪽에 배치하고 코망을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전체적인 전형을 새롭게 짜왔다는 거, 이 포인트가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기를 통틀어서 지난번에 보움전에서 7대0 경기도 있었지만 그때 경기보다도 훨씬 더 빌드업 패턴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만 바이에른 뮌헨이 해준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은 이번 시즌에 한 번도 지지 않은 팀인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냐? 바이에른 뮌헨은 매 경기 승리를 하고 패배를 안 해야 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경기력까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팬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결과도 가져오고 경기력도 가져와야 되는데 경기력이 충족이 안 됐었죠. 그런데 경기력까지 오늘은 가져가는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정말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살펴보면요, 볼 경합 상황에서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볼 경합을 시도한 선수였고요, 12번. 그리고 가장 많은 볼 경합에서 승리한 선수였습니다. 10번 승리했는데 확연하게 차이나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볼 경합 승리 횟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나 공중볼 경합에서 8번 중에 8번을 승리했어요. 수비적으로 오늘 김민재 선수가 이 프라이브르크의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경기였거든요. 오늘 김민재 선수의 이제 스페셜한 수비 장면들인데, 앞쪽으로 패스가 건너갔을 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나오면서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을 해주고요. 이 몸싸움에서 김민재가 확실하게 이겨주기 때문에 프라이브르크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지만 김민재가 몸싸움을 이겨내고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가져오죠. 그리고 김민재와 몸싸움을 했던 선수는 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힘의 차이도 있었지만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 장면은 프라이브르크가 수비 라인에서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의 전방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앞쪽으로 패스를 걷어내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랑 경합할 때 볼이 떨어지는 위치를 훨씬 더 먼저 선점을 합니다. 매우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상대 공격수의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완벽하게 볼이 떨어지는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공중볼을 차단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프라이부르크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앞쪽에서 공격수가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근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수랑 몸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공격수를 바깥으로 밀어내요. 밀어내니까 볼은
앞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스크린을 서는 것처럼 상대 공격수를 그냥 몸싸움으로 밀어버리니까 상대 공격수가 이 볼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완벽하게 제압한 다음에 뒤로 흘러가는 볼을 본인이 달려가서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장면이었어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선수 앞에서 키미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키미가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키미가 실수가 나오니까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우파메카노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수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올라오니까 우파메카노의 뒷공간이 열려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나올 때 그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스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수가 이 패스를 따라 들어가죠. 그런데 김민재가 반대편에 있다가 우파메카노가 뛰어 올라가는 걸 보고 이 뒷공간을 커버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확실하게 상대 수비를 가로막으면서 힘으로 버티는데요. 이 버티는 동작이 확실하게 상대 공격수보다 확실하게 빨리 들어가주면서 어깨를 먼저 집어넣고요.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몸싸움을 시도합니다. 시도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버티죠. 그리고 한 번 더 달려들어요. 근데 한 번 더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민재 선수가 힘에서 이겨버리면서 상대 공격수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 명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오니까 고레츠카가 달려와서 김민재에게 너무나 좋은 수비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제 요런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동안 약간 종아리 쪽에 불편함도 느끼고 있었고 워낙에 이제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도 많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린 미넨이 전술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패스에도 약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당연하게도 공격 쪽에서 턴오버가 나오면 나올수록 수비수가 역습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 수비 라인이 부담감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바이린 미넨이 경기를 운영을 잘하고 빌드업을 할 때 턴오버가 안 나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수비하기가 편해지니까 김민재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가 오늘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수였던 헬러가 김민재 선수랑 싸우다 보니까 오늘 공중볼 상황에서 3번 경합, 3번 실패. 공중볼 싸움 0%고요. 그리고 공중볼을 제외한 땅볼로 경합이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4번 싸워서 1번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총 7번의 경합 상황에서 1번밖에 승리를 못했거든요. 이 뜻은 얼마나 김민재가 헬러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기록이다. 오늘 경기는 이제 투엘 감독이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나온 것도 매우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도 완벽하게 살아났던 경기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경기를 끝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를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약간 이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경기는 완벽하게 치르고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하는 거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이 좋은 능력을 활용해서 튀니지전과 베트남전 이 두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손흥민 선수처럼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꽤나 큰 상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튀니지전은 몰라도 베트남전은 김민재 선수를 한 번쯤 쉬게 하는 로테이션 겸 김민재의 체력 관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